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한 달여 만에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추가 폭로를 내놓는 등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사정당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하고 박 전 대통령 30년 구형 소식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학의 미투 파문이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네, 성폭력 폭로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성수문이 많았나 참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어요. 정말 왜 이제서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과거의 문화,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그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역사도 오래됐고 뿌리도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90년대 분위기가 다르고 2000년대 분위기가 다르고 또 예. 2010년대 또 분위기가 다르고 확확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러니까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인권의식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 세대들은 여전히 그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배운 그 문화, 그것에 그냥 거의 화석처럼 굳어져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수백 년간 우리나라를 짓눌렀던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의 마지막 장벽이 좀 거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최고 권력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질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시기 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유명한 그 세를 떨쳤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할 때보다 곧 힘이 있고 또 본인의 전문성을 내는 그와 같은 그 언론 보도를 보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그 2013년 6월 이전과 이후로 성폭력에 대응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엔 다릅니다. 2013년 6월 달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가 있고 처벌하다가도 합의가 되면은 더 이상 불문에 붙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이어 2013년 6월부터는 친고죄가 전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른바 직권으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이 그 전문성을 가진 경찰에서 바로 오늘 그 이철성 그 경찰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내시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의 이 정치인이 이와 같은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정부에서 이 미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느냐 했는데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계에서도 많은 박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야에서는 미투 법안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이 폐지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아시다시피 작년 2017년 올해의 인물로 타임즈가 정해놓은 인물이 이 미투를 했던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과 우리나라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직접 내가 이름을 내고 또 그 피해자들까지도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하죠. 왜냐?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내지는 이 그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이와 같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로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설령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가해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받게 되겠죠. 예. 그럼 결국 예. 성범죄로 1차 처벌받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명예훼손까지 처벌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에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성범죄에 대한 미투 운동을 확산하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론의 중지를 모아서 폐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만화계에도 미투가 번졌습니다. 시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입니다. 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결혼식 주례를 박 화백에게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증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박재동 화백은 기억이 없다. 뭐 격이 없이 막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계속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좀 작용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이제 첫 피해자의 이제 미투, 그러니까 자기 고발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변명으로 일관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이제 분노를 유발해서 2차 제보자, 3차 제보자들이 이제 미투 운동으로 점점 이렇게 확산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단 이거는 말입니다. 답변을 회피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고 추가적인 제보를 유발한 결국 이제 좀 부적절한 그런 변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을 인정할 것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에게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나갔더라면 아마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그 제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련의 그 해명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해명이 오히려 그러니까 화를 더 자초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 변명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자 기폭제가 된 사람이죠. 안태근 전 검사장은 어제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그런데 공소시효가 이 사건의 경우는 지났잖아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2013년 6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성범죄가 친고죄입니다. 한마디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 고소 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됐던 것이 2010년 10월 거의 8년 전이다 보니까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1년이 후딱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고 공소시효도 거의 다 지났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성추행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10년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안태근 검사장이 검찰국장 한마디로 그 전국의 검사에 대한 인사 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서검사를 서울 재경지청에서 저쪽 그 통영지청으로 이른바 인사 불이익을 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고 그 당시 실무를 하고 있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증거를 확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성폭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직권남용 혐의로는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안태근 전 검사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이 미투 관련해서는 좀 중간 결산 이런 느낌이랄까요? 한번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안태근 전 검사장입니다. 방금 짚어드린 내용이고요.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판사들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에서 성폭력 전수조사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판사의 어떤 위계에 의한 성추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넣을 수가 없고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들 이윤택 연출가부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태석 연출가는 지금 잠적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배병우 작가 이렇게 좀 인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윤호진 연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또 아들이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장의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들도 사과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자, 방송계, 영화계, 특히 지금 굉장한 화력이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들의 성추문.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사과를 했지만 또 기자들에게 물어봐서 도대체 누가 제보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도 짚어드리겠지만은 뭐 협박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민기 씨, 최일아 씨 전부 다 지금 진행형이고요. 오달수 씨도 저희가 조금 전 이제 단신으로 저희가 처리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고 곽도원 씨는 현재 적극적으로 부인한 이후에 의혹글은 삭제가 됐는데 자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연예계 또는 이제 예술계 분야에서의 이런 뭐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관련한 그런 의혹들은 소문으로 돌았던 것만 해도 그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제 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좀 그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 뭐 이제 이런 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그 도제 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일종의 권력 관계로 다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 또 굉장히 예. 폐쇄적인 그런 조직이고 또 이 소규모 조직으로 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 같은 그런 조직, 거대 조직보다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음성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고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가들은 원래 그래라고 하는 약간의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어찌됐건 남성들이 중심이 돼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조성했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는데 예. 일은 이제 발생했고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지금 이 변화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비록 이제 좀 약간 나이 연세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과거 자기가 살아온 문화하고는 지금 상당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좀 인정할 살펴봐야 것은 될것 좀 같아요. 빨리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논란이 크게 된 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조재현 씨 의혹을 처음에는 시인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초 보도를 한 기자에게 5차례나 전화를 했다 그래요. 인터뷰한 사람 누구냐, 그 피해자가 누구누구 맞느냐 이렇게 해서 5차례나 추궁을 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그 말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상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죠. 그리고 예. 또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해서 이와 같은 그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문자를 여러 명한테 보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피해자는 참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차 피해, 3차 피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공소시효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만약에 수사를 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나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벌써 변호사와 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상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솔직한 그런 고백과 어떤 그 사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왜 그랬을까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저렇게 집요하게 캐묻고 했을까? 저는 맞아요. 추가적인 그런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이 증언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천 차단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나올 그런 어떤 폭로에 뭔가가 대해서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입막음용으로 지금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공개해야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법률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좀 악의적인 측면이 좀 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기 씨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제보자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들이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10명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은 이철성 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풍문이나 아니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명이다라고 지금 거의 특정을 했고 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물 밑에서 내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예.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안을 특정해서 지금 벌써 이미 긴급 체포를 하거나 구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좀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청주대에 있는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한 앞으로의 어떤 자기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포토라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지금 정식 궤도에 들어갔거든요. 소환이 임박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민기 씨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이것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 그러니까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루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이제 그 청와대 국민신문고의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청주대로 이첩을 한 것이고. 지금 예. 보시는 그래서 것처럼 사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예. 대응 지금- 매뉴얼까지 있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집단으로까지 문제 제기를 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그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민기 피하기 방법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했는데도 이게 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고질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청와대 이제 국민신문고에까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럼 예.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대담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그 피해자인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압박을 가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배우 최일화 씨 선제적으로 사과를 발표했는데 이후에 정말 일파만파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죠. 제가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저도 동참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이를 밝혀서 어느 누구도 제 말을 인정하려고 안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내가 얘기했다가 혹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처음에 글을 썼다가 몇 번 지웠어요.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최일화 씨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얼굴을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제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못 잊죠. 그 부분이 정말 저 역시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잘못했다가 혹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제보했느냐 묻기까지 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법적으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정말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이 딱 맞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외국과 달리 한국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꾸로 무고로 당하지 않을까, 명예훼손으로 당하지 않을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무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몇 년 지나도 실제로 고소를 해서 유죄받은 그 하급심 판결을 보면은 실제로 피해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받은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특별하게 무고할 그럴 상황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조합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당시 벌써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고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금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인터넷에 마구 올리는 것보다 주위에 옛날과 달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까지도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가서 이 부분과 상의해서 대응을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죄 이런 부분과 절연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정의구형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일화 씨의 뒤늦은 사과가 이 파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런가 하면 오달수 씨는 성폭력을 부인했다가 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성폭행을 또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왔고요. 여전히 사실 무근이다 이랬는데 오늘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인을 하니까 또 추가로 또 제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이번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상당히 습관성인 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은 씨인 경우 같은 경우도 뭐 그랬습니다만 뭐 이윤택 감독도 그랬고, 그러니까 상당히 습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라는 게 이제 약간 공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첫 제보자가 나온 다음에 이 이제 가해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무마를 시켜 보려고 큰일 아니었다, 별일 아니었다, 뭐 증거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그러니까 이 나머지 피해자분들이 가만 계시다가 이거는 이래선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해자들 일일이 찾아가서라도 다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그래야 그나마 형량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투 폭로 이후에 또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민기 씨 루머일 뿐이다 했다가 오늘 사과했고요. 조재현 씨는 내가 죄인이다 했었는데 또 입장이 또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 씨 같은 경우는 욕망 때문이다. 최초에는 시인을 했는데 성폭행 안 했다.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입장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추측컨대 변호인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입증할 증거가 없다든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고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면 사실 처벌하는 게 어렵죠. 실제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10년 전, 20년 전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어떤 그런 물증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진실 공방을 벌여서 입증이 불가능하면은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일 것 같은데 결국 그와 같은 법적인 면죄부를 받을지언정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여러 사람이 일치해서 비슷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타격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투 운동으로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이 피해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 또 가해자들도 워낙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최초 반응과 이제 이 차후에 나오는 이런 반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역시 변호사님들이 좀 조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히 증거가 많고 뭐 이렇게 드러난 이제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냥 개과천선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서 형량을 좀 낮추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증거가 좀 더 명확하지 않다,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부인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좀 약간 인정을 했다가 부인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을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쟁으로까지 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 미투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예언을 한다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예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좀 그 빼곡하게 그 글자들이 있지만 일단 다 넣어봤습니다. 최대한 이야기를 다 넣어서 예. 어떤 맥락이었는지 좀 유추해 보고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미투 운동은 소재가 자극적이고 주목도가 높다,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공작의 시각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예언을 해보자면은 피해자들을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에 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뭐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공작 정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미투 운동에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가해자 가운데 이제 진보 성향의 인물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나오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보수 지지 세력이나 또는 보수 여당에서 절대 놓칠 리가 없다. 이걸 활용해서 봐라, 진보 쪽 인사들 진보의 민낯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박근혜 또 정부 시절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작 정치가 또 횡행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 동원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놓칠 리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진보 진영이 분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우려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어찌됐건 이제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또 해명도 했어요, 이번에.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부적절했던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아니 무슨 이런 일에 진보 보수 따로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식이면 길거리에서 자동차들끼리 접촉 사고 나도 보수기 때문에 그렇다, 진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싸울 참이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맥락이 안 닿는 거고 이건 김어준 총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이 발언 자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어준 씨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주어가 없다. 뭐 이런 그 어이없는 것인데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진영 논리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했는 언급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 인권의 문제다. 그 한마디로 이 김어준 씨의 어떤 논란 그걸 한마디로 잠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여성 인권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이 뭐 그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어딜까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정리하고 또 해결될 때까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결과입니다. 주제해 보시죠. 네,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징역 30년 구형이 됐고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어떤 혐의점에서 유죄가 좀 인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 법원에 이제 호소를 한 건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8가지의 죄목입니다. 정말 일일이 나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그 삼성 뇌물 433억으로 해서 뇌물수수 그리고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775억 원 정도 한마디로 팔을 비틀어서 돈을 협박해서 빼뜨렸다는 것 그리고 또 롯데에 70억, SK에 89억을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그 돈을 뇌물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이 결국 1억이 넘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구형이 될까 했었었는데 최순실 씨 25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최정점, 한마디로 국정농단의 정점이 있고 그리고 또 탄핵 사태를 이루게 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했을 때에 최순실 씨보다는 더 무거운 징역 30년, 한마디로 유기징역의 최상한을 지금 구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30년 구형이 됐다는 건 들었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오셨잖아요. 돈 한 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해 오셨고 그리고 재판부 자체를 또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아예 그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연히 이제 그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번에 이제 나온 그러니까 구형량이 이제 적정량이냐? 이거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논란이 좀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25년 지난번에 이제 그 검찰이 구형을 할 때도 이게 너무 약하다. 무기징역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지 여론이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그런 여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물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형을 그 매길 사안이냐라고 또 물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30년 구형량 나름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제 한 거라고 보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보다는 역시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순실 씨는 어찌됐건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직자, 그것도 아주 최고의 고위공직자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무상 뭐 비밀 문건을 이제 유출한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연예계 블랙리스트처럼 그런 걸 이제 작성하도록 지시를 한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 추가로 5년이 더 구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이제 오늘 이제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평창 올림픽 준비했다. 수년간 준비했고 불철주야 대통령으로서 노력했다.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큰 틀에서 보면 이용당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조차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재판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 구속영장이 연장되느냐 그 선상에서 재판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변론이 이른바 분리돼서 먼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선고가 됐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지 않고 같이 왔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이 같이 지금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동전의 양면을 찢어놨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변호인으로서는 오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쟁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변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미 그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 대부분 18개 중에 11개가 공범 중에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에서 유죄를 인정했는 범위에 있어서는 아무리 변호인들이 그와 같은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건을 보는 눈이 극명하게 달리죠. 이 지금 검찰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의 범죄다. 그 삼성이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경유착이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논리를 가지고 와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지금 하려고 할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 이 1심에서 재판장을 설득했을지 그 결론은 다가오는 4월 6일 날 오후에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선고는 딱 잘라서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했는데 20년 나왔으니까 30년 구형했으니까 25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에 대한 25년 구형이 전체 최순실 씨에 대한 모든 죄가 유죄로 나왔다고 하면 30년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음에 400억이 넘는다는 그것을 뇌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된 것은 72억 정도였던 것이죠. 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렇죠.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예. 30년보다는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 염두에 둬야 되고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라 한다 하더라도 막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남용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형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형도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1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양쪽으로 다 열려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최순실 씨보다는 무거울 것이다. 이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